오랜만이야.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튜디오를 제대로 만들어놨네. 예, 제대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직접 송출하는 거야? 여기서 직접 생방송 송출도 가능하고 TV 형태도 되고 팟캐스트 형태도 되고 당에서 저렴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그런데 잘 진행을 못해서 저희는 그냥 이거를 일종의 협약 형태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해서 하고 당에서 홍보를 해주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1월 초에 저는 백두산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 추운데 지금 올라갈 수 있나? 하루는 못 올라가고 이틀 중에 그 다음날 올라가서 딱 절하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날 남북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올라가는 차가 있어? 버스를 3번 갈아타서 마지막에 트럭으로 해서 올려 보내주더라고요. 겨울에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구만. 여름 천지하고는 다른 장관이더라고요. 겨울에는 얼지 않나? 천지가? 멀죠. 멀고 잘 안 보이죠. 워낙 평소에도 안개가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눈보라가 어마어마했어요. 영하 30도는 될 건데? 30도. 제가 갔던 날이 27도. 사진 찍으려고 딱 손을 꺼내는 순간 급속 냉동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에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새해를 또 맞이해서 새로운 주제로 오늘 뵙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선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선 못지않은 또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방선거, 보궐선거, 개헌.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정치를 주제로 하는 민주정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에서 정치에 대한 최고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해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뭐 이해찬 의원님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선배이시기도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선배시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7선을 하셨고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그때 하실 때 부총리였나요? 그때는 부총리가 부총리 아니었어요. 부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하셨고 국무총리 하셨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는 잊을지 모르는데 야당이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시절에 최초의 전국적 대승을 했던 조순 시장 선거. 그걸 한 이후에 야당 출신으로 최후의 관직으로 월급도 받으셨던 서울시 부시장도 정무부시장 했죠. 그게 사실은 야당 출신으로 최초로 우리가 그렇죠. 관직을 쟁취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걸 하셨는데 실제로는 보통 어떻게 불리시는 게 보통 편하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도 총리님 이러는데 어떻게 제일 많이 부르나요? 총리나 이제 장관이나 부시장이나 하는 거는 일종의 파견 근무를 한 셈이고 예. 본업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가서 한 거기 때문에 원 직업은 의원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의원님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나요? 부르기는 총리라고 제일 많이 그렇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편하긴 어떻게 편하세요? 저는 의원이라고 부르는 게 편해요. 그러세요? 총리라고 하면 좀 권위주의 같고 그래가지고 혹시 저 1987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구나. 대부분의 이제 개인적으로 뭐라 아니면 같이들 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987년에 그때는 제야 민통년 민통년에 제가 국민운동본부하고 그 전에가 이제 민통년인데 그때 민통년에서 정책실 차장을 하고 있었죠. 정책실 차장. 그럼 그때는 정책실장은 누구였어요? 장기표. 그때 이제는 아주 실무자였으니까. 1987년. 그러면 그때 민통년 의장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셨군요. 지금 혹시 그때 87년도에 기억나시는 상황은 어떠세요? 그때 거의 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민통년이 몇 명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없이 자맹을 하면서 민통년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철 사건이 나고 부천 성고문 사건이 나고 한참 막 초반부터 긴장감이 흘렀는데 마침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호원 타파 그걸 이제 하는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게 4월 달부터 현판식을 하고 다닌 게 그때였던 거예요. 그렇죠. 지역 돌려서. 그래가지고 그 호원철폐 국민운동 본부 만드는 실무 작업을 제가 그때 했죠. 그래가지고 6월 달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을 시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87년을 지내고 대선에서 아쉽게 저희가 양김 분열로 졌죠. 패배한 후에 첫 국회의원을 하신 게 13대 1988년이신 이신 거죠. 13대 초선이 되셨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도 그렇게 하고 가끔 사람들한테 우리 정치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범 386, 586 이런 얘기도 하지만 586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또 한 번의 어떤 큰 흐름이 제야가 정치에 진입한 건데
재야 출신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하는 일종의 보증수표를 만드신 게 이제 예, 그 그때 모델을 만드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 1위라는 것을 의정 평가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다고 들었죠. 예,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의정 평가를 계속 1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한 10년간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야 사람들이라는 게 국회의원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아마 그 뒤에 재야 출신 국회의원 한 분들은 대부분 그 1등을 했던 이해찬 의원님의 덕을 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무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예. 재 출신이 와가지고 현실 정치를 잘 못하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전례가 돼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죠. 사람들이 지금은 잘 기억 못할 텐데 그 유명한 유시민 전 장관이 보좌관 출신. 예, 첫 번째 우리 보좌관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스텝도 거느리고 그러셨는데. 보좌관이 우리 방은 유별나게 많았어요. 5명이 국회에서 주는 티오인데 네. 우리 방은 그때 15명이었었어요. 서울대 출신들이 맞으면 저를 도와주기도 할 겸 이렇게 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하고 그러던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사무실이 3개였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참여정부 때도 일을 했고 지금 사실상 정책 실무를 총괄하다시피 하는 정태호 예. 이제 실장인가요? 비서관인가요? 거기도 정책기획 비서관이죠. 보좌관을 했죠.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유시민 보좌관이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강진 보좌관이 했고 예. 곽혜건 보좌관이 그렇죠. 했고 예. 그다음에 정태호 보좌관이 했죠. 곽혜건 보좌관도 사실은 과거에 국회 보좌관들 사이에서 예산이나 이런 쪽에는 최고죠. 뭐 에이스라고 평가받았다. 예, 그 제가 예산 심사를 88년부터 96년까지 줄곧 했기 때문에 우리 방에 와서 예산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정당 쪽에서는 예산에 관해서는 아주 최고의 베테랑이었었죠.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보통 국회의원이 에이스다 하면 그 방에서 국회 보좌관 중에 에이스들이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요새 같으면은 보좌관 평가를 할 때도 1등들을 계속 지금 길러내신 우리 것 같아요. 방 출신들이 스카웃이 많이 돼갔어요. 다른 예. 의원들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 방 비서들을 데려가려고 그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일종의 사관학교라고 그랬죠. 사관학교라고. 잠깐만. 88년에서 96년까지 계속 예결위를 예산 계속했죠. 하셨다고요. 예.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때만 해도 예산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국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만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교수들 모시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거의 예산에 관해서는 당이 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요새는 돌아가면서 하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국정을 꿰뚫어야 되고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년 이상 그걸 하셨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도 최초에 재경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키우려면 재경위에 보내고 막 그러셨. 김 대통령이 저보고 예산을 공부하라고 일부러 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상임위를 환노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이제 기재인데 과학하고 같이 하는 쪽에 이제 가서 거기서 계속 상임위를 했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김대중 소위 총재 시절, 뭐 권노갑 고문 시절 이럴 예, 때는 예. 젊은 의원들 중에 좀 싹수가 있다 싶으면 재경위를 보내고 막 그랬죠. 이랬지 예. 않습니까? 사회학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를 덕수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덕수중학교는 고등학교 덕수 상고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적에 암산하고 주산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산을 잘 못해요. 네.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암산을 배워가지고 숫자를 보면은 숫자를 머릿속에 주판으로 만듭니다. 그런 게 다 기초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빨랐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됐죠. 여론조사 분석을 하실 때도 그게 딱 숫자로 똑같죠. 예. 정리가 돼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정치하는 사람이 연설할 때 숫자를 많이 읊어야 된다 이러셨었는데 그런 기초가 공대를 또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예, 처음에 제가 서울 공대를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를 하고 그 이듬해 사회학과로 이제 다시 시험을 받아 들어갔죠.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수학 그다음에 공대 이런 것이 지내놓고 보면 상당한 또 국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몇백조 단위라서 예. 사업 하나하나가 몇천억 뭐 어떤 건 몇 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이 쫙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하려면은 숫자를 읽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듣다 생각이 나는데요. 워낙 중국을 자주 가시니까 예. 중국에 최근에는 이제 시진핑 때 바뀌었지만 문과로 많이 바뀌었지만 직전까지는
공대 출신들이 쫙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쫙 잡은 건 아니지만 많이 많았죠. 잡고 있었죠. 그쪽 테크노크라트 중에 예. 청와대 이쪽 사람들이 많았죠. 예. 예.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가시고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뭐 워낙 정책 뭐 예산 이쪽을 다 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보통 전략이나 정책을 한 분들이 정무나 직접 정치 대중 정치 뭐 이렇게는 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직접 뭐 대선 후보도 하시고 상당한 팬을 또 그 별명이 대장부엉이. 대장부엉이 그러니까 상당한 이게 대중적인 팬덤도 있는 정치 쪽으로도 독특한 그러신데 근데 본인이 브랜드를 정치인으로서의 브랜드 나는 어느 쪽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느 쪽? 저는 정책입니다. 정책이시네.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결과물은 역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정책을 가장 중시했고 또 그쪽에 집중을 제일 많이 한 편이죠. 예. 또 하나 독특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 관직을 사실은 조선시장 당선시킨 다음에 부시장을 주고 그거는 아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준비를 연습을 시킨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 시키시고요. 가장 어려운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지내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만드시는데도 뭐 결정적인 정말 뭐 30대 40대 의원들 이상으로 그냥 거의 매일 여기 당사에 나오셔서 해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됐는데 새 대통령과 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아니 그 비결이 뭔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이제 모시고 일했던 정치 스승이죠. 예. 맞아. 그 밑에도 정치를 배우고 입문을 하고 모셨는데 이제 김 대통령이 저를 이제 중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의장도 3번씩이나 시키고 처음으로 우리 정권 인수위 할 적인데 야당이 그 인수위 총괄 간사를 저한테 맡겼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종천 본부장이 네. 위원장이고 제가 총괄 간사를 맡길 때부터 이제 김 대통령이 주신 말씀이 책임지고 정책을 마무리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했고 교육부 장관은 뭐 갑자기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하던 분야가 아니었는데 맡아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13대 때부터 정치를 같이 한 동지시잖아요. 동지여가지고 그 이상수 의원하고 이해찬 노무현 세 분이 그 노동의 삼총사.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동지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라서 신뢰가 이제 깊었던 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정치는 저하고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있을 때라든가 부산에서 재야 운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서로 오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 때까지 이제 제가 정권 교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죠. 일하시는데 이렇게 소위 얘기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케미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관계의 편안함 이런 거는 어느 쪽이 편안하실까요? 스타일이 맞으시나요? 제일 편한 건 역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죠. 뭐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거의 하고 동지처럼, 그 친구처럼 지내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참 다행스럽게 새해를 맞아서 이제 반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통일, 안보 이런 쪽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에 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쭉 해오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감이랄까 또는 평가랄까 뭐 감회랄까 어떠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의 사드 문제 때문에 인한 갈등, 그 다음에 북과의 단절,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서 이걸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제 우선 중국하고의 갈등을 풀어내는데 이제 역점을 뒀죠. 여러 번 가셨기도 여러 번 하고요. 예. 가서 이제 그 고위층들도 만나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큰 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북한 쪽에서 평창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고위층 당국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1차 회담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창에 많은 대표단을 보내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 두 문제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그 올림픽 이후에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이게 좀 섣부르지만은 이게 상당히 조기에 거의 남북 정상회담 수준으로도 이게 상당히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예상되는 또는 우려되는 변수나 경계할 점이 있다면 많죠. 우려할 점들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14 정상회담이라든가 6.15 정상회담 때는 핵을 북한이 갖고 있지를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네. 개발 단계였죠. 근데 지금은 이미 저기들은 완성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는 단계 아닙니까? 예. 최종적인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도가 나간 건 사실이고 또 ICBM 같은 경우도 정확도는 좀 약하지만 거리는 많이 확보가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 같은 경우를 어차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회담에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잘 접근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관계 상당히 풀릴 때도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소위 속도 저절론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햇볕 정책의 설계사였던 임동원 장관이 결국은 이제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그만두게 되는 뭐 이런 물러났죠.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국 한편으로는 뭐 약간 이런 새 정부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꽁 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양한 시비를 걸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속도를 조금 내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신중하게 막 가야 됩니까?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집권 후반기로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늦어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2000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했죠. 했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그걸 계속 승계해 나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금강산 폐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예.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리는데 무너뜨리는 건 뭐 몇 년 사이면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게 하려면은 가능한 집권 상반기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는 할 게 수만 좋군요. 있으면 가능한 빨리 해가지고 진도가 나가야 이게 어느 정도 차근히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다면은 빨리 하는 게 난 좋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 19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 19년은 우리나라 나라가 세워진 100주년이 되는 예.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고 그거는 남북이 공유하는 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9년 정도에는 의미 있게 시작을 해서 그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집권으로 보면은 한 3년 차고 실제 한 2년 반 정도. 2년이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외교를 잘할 거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신중함과 노무현 대통령의 돌파력을 같이 가진 게 아니냐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주변 4강 플러스 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지금 잘 가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 가까이 하셨던 세 분 대통령 가운데 남북 관계를 푸는 기조라든가 그런 어떤 이런 거는 누가 그래도 제일 좀 걸출하셨나요? 남북 관계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혈로를 뚫다시피 이제 뚫으신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이제 실제 정책화 시켜서 확대를 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정성을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각국 정상들로부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진정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태도나 신중성 여러 가지 점에서 언행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게 진정한 사람이다. 그 점이 이제 있으니까 신뢰가 생기니까 대화가 아무래도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은 시진핑 주석하고는 두 분이 농담을 할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정상 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간적 신뢰가 생기는데 그 농담이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다 잘 지내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비교적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까다롭다는 트럼프, 시진핑, 뭐 일본이 지금 조금 문제네. 러시아, 북한까지도 신뢰의 기초를 확 허물어졌던 때보다는 상당히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도 과거와 미래에는 분리하겠다. 과거는 과거대로 다루고 미래에는 한일 간에 또 공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다가 또 트윗 하나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를 들어 우려라든가 일본과는 당장 이제 혹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질 수도 있고 더 유연해질 수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러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평창 올림픽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보면은 요거도 시비 걸기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건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동결 지금 폐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북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폐기해야 하는 걸 마지막 출구로 하는
그런 이제 입출구 전략을 가지고 이제 임하시는데 출구야 뭐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입구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거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인데 아마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제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4월이나 5월쯤 되면은 그때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한번 저희로서 이제 어려운 또 북쪽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가 이제 첫 고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로 이게 서로 정리가 될 거나 또는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본하고는 우리가 추가 요구를 안 하니까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 알아서 사과하라. 우리가 더 이상 요구 안 하겠다. 그 선에서 일단 동결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일본하고 같이 해야 할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공동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일종의 봉인을 한 거라 이거죠. 그렇죠. 국내 현안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야당도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동시에 하자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뭐 지방선거 말고 연내하자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다는 건 다 뭐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와는 별도로 어떤 방향으로 돼야 하느냐 하는 어떤 간략한 방향과 함께 시기를 동시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한번. 기왕에 이제 전국 선거가 있을 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지. 그게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개헌을 따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큰 쟁점이 이게 또 하나 이제 맞아요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국민들이 참여할 때 하면 좋겠다 이제 얘기되는데 개헌 내용은 선택이죠. 이제 그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개헌특위에서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 지방 분권에 관한 문제. 기본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각 당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건 선택이거든요. 뭐 하자고 들면은 거기서 바로 선택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는 거고 안 하기로 말하면은 어느 당도 단독으로는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3분의 2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벌써 120석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못 하기 때문에 야당하고 어떻게 이제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안을 선택할 거냐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죠. 하긴 지난번에 이인영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얘기는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할 거냐가 논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시기 문제 때문에 하여간 한 3월까지는 지금 해야 6월 동시선거를 그렇죠. 할 경우에 이제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단독발이라도 이걸 사실 뭐 가정해서 얘기 참 어려운 거긴 한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왕 하지 굳이 추가 돈 들이지 말고 이런 공감대도 만들어졌을 경우에 근데 야당이 조금 무리하게 막 그냥 사실상 의사가 없어서 미루는 것 같을 경우에 대통령이 단독 발의까지도 감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해야 국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 앞에 투표에 붙이기 전에 전 단계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무례하게 그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협체 정신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을 놓고 협체 정신이 약해진다고 하는 건 그건 다른 법률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더 설득을 해서 해야지 밀어붙이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이 막 요구하면 그렇게도 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안 될 걸 막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은 어차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정치적인 압박용으로만 느껴지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판단을 한 3월 중에 하게 되는 그런 고비가 한번 오겠네요. 그러겠죠.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들 평범한 눈으로 봐도 여당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수도권 뭐 경기 인천이겠죠. 영남 그중에서도 PK가 중심이 되고 등등 할 텐데 거기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투표율을 감안하면은 보통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대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젊은층 참여가 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6년도부터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맞으면 정보를 얻는 수단도 많이 바뀌고 그래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보다는 많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나오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세를 읽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세대별 투표율까지 감안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도는 또 농촌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 같은 데는 접경 지역도 있고, 예, 접경 지역도 있고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세종시는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충남북은 농촌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이진 않다. 네. 우리 후보가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후보만 맞으면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좋아서 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후보 예. 그런 분이 나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큰 선거 치르는 거를 거의 우리 이해찬 의원님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순시장 선거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억나신지 모르는데 선거 치르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잘하니까 선거 마케팅 회사를 차려도 되겠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투표율 말씀하시니까 뭐 기억이 나냐면요.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야, 선거라는 게 10명 중에 3명이 지지하면 되는 거다. 그게 그러면 투표율이 60에서 70이기 그렇죠. 때문에 3명이 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가령 이런 것이 다 이제 투표율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보궐선거가 이번에 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가 있을 예정이죠. 보궐선거가 선거법으로 이제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출마해서 비는 자리가 그렇죠. 그런 저쪽도 데도 이쪽도 있고. 있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궐선거가 만만치 않게 큰 선거가 될 수.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이미 나와 있는 데가 3군데가 있고 네, 네. 또 이제 선거 전에 최종심이 끝날 곳이 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6, 7개는 선거법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출마해서 빈자리가 생기고 예. 그러면 한 10개 정도가 그럴 수 있을 것 나올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궁금해지는 것이 야당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은 일종의 조금 보궐선거라는 게 상당히 명망가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량급들이 거의 정부로 가거나 뭐 청와대로 가거나 이래서 과연 그렇게 보궐선거 많이 나오면 여기 채울 선수가 다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자원은 충분할 겁니다. 지금 3곳 확정된 데도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후보들이고 네, 네. 도지사나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그 지역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자원 문제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지방선거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놓치는 경우도 이제 생길지 네. 모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죠. 얼마 전에 그 안희정 지사가 서울에 무슨 행사 때문에 왔을 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삼선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문제를 상의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에 이제 불출마하는 건 이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뭐 보궐선거도 조금 부정적으로 유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보궐선거 같은 게 좀 열어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하고도 잠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보궐선거를 나가려면 이제 60일 전인가 90일 전에 예.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충남 도민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마무리를 안 짓고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게 참 고민이 되겠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지사도 안 나가는데 국회의원 나간다고 도지사직을 마무리 못 짓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쪽으로 자기는 택하겠다. 그러면서 보다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명분이나 도리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정론에 해당하는 예. 걸 텐데 당으로서는 한편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이제 뭐 7월이나 8월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는 저하고도 그런 얘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기왕에 이제 중앙 정치를 할 거라면은 계제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지금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이게 지금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결론이 난 후에 또는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소위 호남계라고 하는 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뭐 박지원, 정동영, 뭐 천정배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지금 안철수계하고 갈라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들을 흡수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당내에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별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달에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분들이 탈당하고 나올지 아니면 그 당 안에 있으면서 그 당내에서 또 맞으면 역할을 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맞으면 지방선거 앞두고 그분들이 온다고 또 과반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알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고 왔다고 과반수가 또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를 딱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판단해 보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차피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으니 일단 예. 지방선거 후에 판단해 보는 예. 것이 맞겠다. 그럴 것 같으네요. 예. 며칠 후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며칠 후에 당의 당무위원회가 열려서 정당발전위원회에서 한 각종 이제 혁신안도 통과가 되고 하는데 집권이 됐고 가장 이제는 이제 원로급이 되셔서 당의 변화를 쭉 지켜보셨는데 여전히 당의 변화나 혁신의 과제가 있다면 많죠.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유일한 제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언론도 약하고 노조도 약하고 시민사회도 약하고 우리 당이 없으면은 이게 전체가 다 허물어질 정도로 그러네요. 이렇게 다른 나라는 취약한 사회가 노조나 시민사회가 다 있잖아요. 예, 예. 우리는 그게 다 약하기 때문에 당이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당이 재래식으로 이제 자꾸 가면 안 되거든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텔레비전 방송이라든가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우리는 현재 당원들은 대개 직장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전부 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최근에 조금 늘긴 예, 했지만 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담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가입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문화화되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에 가입만 했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당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150만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직도 전통적인 당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약간 있더라고요. 나눠져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 특히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이 참여해서 맞으면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빨리 이렇게 제도화 시켜줘야 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큰 과제가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로도 늘어났고 세대로도 젊어진 그 당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틀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게 최대의 없거든요. 그거겠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입장에서 야당 걱정까지 저희가 해줄 처지는 아니지만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서야 되고 여야가 제대로 돼야 협치도 되는 건데 지금 야당이 특히나 제1야당 입장에서 과연 저렇게 가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 한국 정치에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려면 야당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글쎄 사돈 남걱정은 그러니까 저희도 사돈 당국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보수는 품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원래 보수는 좀 품격이죠. 품격이 예. 중요한 거 예. 아닙니까? 근데 평균적인 정치인보다도 더 맞으면 이하인 그런 분이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이 잘 발전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성과를 잘 못 낼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은 6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6군데는 뭐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지도부가 이제 교체가 되고 저 당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개혁 노선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건실한 정치 이거에 대한 관념이 약합니다. 건실한 정치. 예, 건실한 정치에 대한 관념이 약하고 자기 그냥 개인적인 국회의원 하기 위한 수단 그 정도로 정당을 보기 때문에 정치 자체를 아주 진면목하게 발전하는 그런 그 의원들도 많지 않고 그런 의식도 박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봅니다. 건실한 정치라는 표현을 오늘 제가 또 처음 들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 선거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하게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셔서 일종의 어록처럼 제게는 참 기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몇 해 전인가요?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총리하실 때 그때 홍준표 의원이 무슨 뭔 사건을 갖고 아마 총리 저 대정부 질의하면서 아주 까탈스럽게 해서 그랬죠. 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혹시 죄송하지만 올해 이제 몇이신가요? 2018년. 내가 이제 올해 66살
제가 이걸 왜 66이시죠. 여쭤보냐면 아마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훨씬 연세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총리 헌지가 벌써 그러니까요. 14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한때 같이 대표를 겨뤘던 박지원 원내대표가 훨씬 저 위시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경륜이나 이런 거는 그에 필적하거나 능가하시기 때문에 훨씬 사람들은 나이를 많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총리할 때가 52살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쉬운 둘의 총리를 네. 하셨나요? 2004년도에 했으니까 예. 그때가 5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실제 질문은 뭐냐면은 표현은 죄송하지만 아직 젊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뭘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해찬의 정치적 장르는 뭘까? 저희는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통령 후보 경선도 이미 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를 만약에 정책적 능력으로만 본다면 그 이상 꿰뚫고 있는 국정을 꿰뚫고 있는 분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당 대표를 이미 하시긴 하셨는데 2012년에 그 막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고 당을 흔들 때 그것 때문에 물러나셔서 불과 4개월을 못하. 그렇죠. 오래 못했죠. 그게 참 아쉬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선거를 칠 때 당에 없었는데 제가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건 대표가 확실하게 잡고 선거를 치렀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표차로 진 선거를 그렇죠. 했다. 그때 근소하게 졌으니까 3%인가 근데 졌으니까. 중심이 없는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너무 대비가 되는 선거를 치러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남았을까? 뭐 당대표 이거 한번 했는데 또 하나 아니면 뭐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장 뭐 정치인으로서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럴 정도인데 아니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관심 있으신 통일에 정말 기여하는 그런 정치일 텐데 어떠신가요? 정치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내가 어떤 소명을 더 이루어야 된다 이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도 해갖고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집권을 했는데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이 아니고 계속 집권입니다.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속 집권, 예. 연속 집권을 해서 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예.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직책이 뭐가 주어지냐는 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 네. 가능한 이제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남북 관계도 풀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2가지를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이 이제 같이 10개의 한 가지 맞물리는 겁니다. 예. 제가 요새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개헌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집권 2년 차가 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향후 1년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게 남북 관계는 비교적 뭐 조금 틀을 잡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인 도전들이 다가오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당과 국회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해서 어찌됐건 자리가 어떻든 간에 연속 집권의 과정 그 기틀을 닦는데 반드시 기여하셔야 할 너무 당과 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명이 있으시고.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겨우 이제 문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려가지고 계속 집권해서 정책이 뿌리가 내리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다가 보수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개혁적인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무슨 진보다 보수를 얘기를 할 정도가 못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이른바 그 개혁적인 당들, 삼인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당들보다 훨씬 정책이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그렇죠. 예. 추구하는 정책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최소한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균형 있게 만들어 끌어올리려면은 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을 하나하나씩 뿌려내려 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당이 어떻게 가느냐, 국회가 어떻게 가느냐, 정부가 어떻게 가느냐, 청와대가 대통령이 어떻게 가느냐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보면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고 또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애정과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
조금 이제 탄핵 직후에 이 상황에 정신들을 서로 좀 차리면서 야, 실제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도 뭐좀 시끄러웠습니다만 비트코인 문제랄까 최저임금이 어쨌든 실현되면서 직후에는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도 사실은 지금 시비가 있고 많죠. 뭐 일자리 문제도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십니까?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정책적인 어떤 도전이랄까 핵심적인 어떤 정말 관리가 아주 긴장감을 갖고 돼야 될 정책 사안을 한 두세 가지 뽑으신다면 뭘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은 처럼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에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면은 임금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안 줄이면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이런 그 정책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역시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이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통 과정이죠. 소통이 없어갖고 이렇게 된 거지. 그 자체가 미시적이다. 예, 그 자체가 뭐 국가 경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정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와 부동산을 일자리하고 가장 민감하게 부동산이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문제. 그건 바로 국민들 삶하고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새 정치에 대한 젊은 사람들 생각이 많이 관념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촛불 이후에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당의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정치 자체에 대해서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 후배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야 정치라는 게 내가 해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리고 정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저도 이제 정치를 어느덧 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 이렇게 됐는데 정치야말로 정말 그 어려운 분야죠. 모든 사회적인 갈등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정치를 할 거라면 좀 일찍 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은퇴하고 나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 단련도 되고 훈련도 되고 제가 맨 처음에 정치한 게 36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0년을 하는 동안에 배워가면서 정치를 이제 쭉 해온 거 아닙니까? 옛날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다 일찍 했습니다. 그렇죠. 20대부터 정치를 실패도 일찍 해버렸고 실패도 일찍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정치는 좀 일찍 할 거라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얼마만큼 소통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제 민원을 많이 다뤄봤는데 민원 다룬다고 표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민원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사람하고 소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은 안 돼도 좀 덜 섭섭해하죠. 예. 어떤 건 그렇게 하면 되기도 하고 예. 또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네, 해줬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퍼블릭 이슈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뭐 사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치라고는 공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과정, 대화도 하고 자료도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자꾸 경험을 할수록 이게 자꾸 성숙돼 가죠 이제.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에요. 네. 서대원 씨가 지은 주역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게 점으로서의 주역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철학으로서 해설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 들판에서 일찍 시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어려운 과정을 쫙 일관되게 오시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새 대통령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중용되고 참 그러셨을까,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 이해찬을 스스로 지켜준 것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비교적 스스로 떳떳하고 남들 보기에 정말 이런 위치에 있도록 지켜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퍼블릭 마인드라고 봐야죠.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퍼블릭 마인드로 퍼블릭 이슈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공적인 자세, 공적인 자세로 예.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할 적에 전부 다 그 퍼블릭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거 같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퍼블릭 이슈를 그분들과 함께 해결하겠다. 늘 공적인 문제를 우선해서 생각을 풀어가겠다는 그게 딱 마음에 있는 게 그거죠. 정치인의 예. 기본 마음.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문제가 또 해결되고 예, 그러는 거니까요. 저 혼자는 해결 못하는 문제이지만 그분들을 대통령 되는데 도와드려 가지고 그 대통령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하여간 개인적인 주제부터 뭐 정책적인 주제, 그다음에 현재 정치 현안까지 좀 두루 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야말로 새해 벽두에 저희가 뭐 당이나 당원이나 국민들이 관심 갖는 정치적 주제를 한번 간단하게지만 워낙 핵심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제야운동으로 시작해서 13대 초선 때는 몇이셨죠? 그때가 36살. 그러니까 30대 초선. 그 다음에 저는 저도 듣고 다시 깜짝 놀랐는데 쉬운 틀에 국무총리 하시고 이제는 원로. 근데 그 원로라는 것도 그냥 집에 가 있는 원로가 아니고 여전히 일하시는 원로가 되신 대장부엉이 이해찬 의원님을 모신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아마 정치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께는 최고의 교사를 오늘 모시고 정치대학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속집권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시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여하겠다라는 말씀. 계속 집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속 집권이 더 좀 좋겠네요. 부드럽죠.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더 큰 기회 주시길 바라고 잘 저희에게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